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어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국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때 해군도 함께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군에는 말만 해군이지 이렇다 할 전투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일본이 떠날 때 두고 간 소형 소해전과 그리고 미군이 우리에게 공여한 소형 소해함 그리고 LCI라고 해서 보병 1개 중대가 승선해서 상륙할 수 있는 상륙용 함선을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2척을 주었습니다. 이 군함들에는 말만 군함이지 대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육군의 37mm 포를 소해전 갑판에 설치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CI에는 20mm 기관포 3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함포를 가지고 있는 전투함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의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과 많은 해군 장병들이 봉급에서 일부를 기부하였고 그리고 해군 장병의 부인들도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이 전투함 구입에 기부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군 장병들은 이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철까지 모아서 팔아서 기부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화 15,000달러가 모아지자 손원일 제독은 경무대 즉 오늘날의 청와대에 들어가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전투함을 꼭 구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외환 사정이 아주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45,000불을 내어서 전투함 구입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은 이 6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높았지만 6만 달러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전투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을 팔겠다고 해서 이 소식을 듣고서 손원일 제독이 미국 해양대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매각하겠다는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해군이 사용하던 초계정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PC 즉 페트롤 크라프트라고 하는 이 초계정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361척을 건조해서 전쟁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많은 함선이 필요 없게 되자 이 함선들을 우방 국가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미국 해양대학교에 실습선으로 사용하라고 그냥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해양대학교에서는 이 초계정보다 훨씬 좋은 실습선을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계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준 거니까 대포를 떼어내고 해양대학교 부두에 계속 몇 년 동안 방치시켜 놨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해군의 첫 전투함이 된 이 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는 병력과 물자를 유럽 즉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선들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던 독일 잠수함의 어뢰에 맞아서 많은 배들이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해군은 이 수송선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송선단을 그룹으로 짓고 미국 구축함 4척이 선단의 4코너에 위치한 상태로 선단과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의 구축함은 배수량이 약 2,000톤에서 3,000톤이고 승무원은 약 30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축함들이 적을 공격하는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선단을 보호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미국 해군 전투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해군에서는 구축함보다 더 작은 크기의 군함을 만들어서 선단 호위 임무를 맡기고
부축함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 투입하려고 고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PC, 즉 페트롤 크라프트 초계정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도 이 초계정이었습니다. 초계정의 배수량은 기준 배수량이 285톤, 만재 배수량이 450톤이었으므로 부축함 한 척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강철로 초계정을 대여섯 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축함 한 척에 필요한 승무원으로 초계정 5척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해군은 361척의 초계정을 만들어서 선박 호송 임무에 투입해서 부축함들을 본연의 전투 임무에 배치하였습니다. 제가 백두산함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이 책 저자와도 서로 교신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초계정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 저자에 의하면 미국 해군이 361척의 초계정을 만들었지만 현재 미국에는 한 척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손원일 제독에 이어서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 요원 15명이 인수요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박옥규 중령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인수요원들은 미국 해양대학교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엔진이 녹슨 이 실습선을 예인해서 뉴욕의 허드슨강 맞은편에 있는 호보켄 항구로 끌고 갔습니다. 뉴저지주에 속해 있는 호보켄 항구는 당시 미국에서 조선 산업이 아주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인수요원들은 실습선을 호보켄 항구 안에 있는 하버보트 빌딩 회사라는 선박 수리소에 끌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선을 약 2개월 동안 수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불 중에서 18,000불은 선박 구입비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42,000불로 수리비 그리고 호보켄 항구에서 한국까지 오는 연료비, 도중에 구입하는 포 그리고 포탄 가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빠듯한 예산을 아끼려고 인수요원들은 직접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수리 작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끝내고 실습선은 1949년 12월 26일 날 뉴욕 항구를 출발하였습니다. 이날 출항에 앞서서 백두산함 뒷갑판에서 명명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이 한국 해군의 첫 전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국 해군에는 수많은 군함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부축함, 호위함, 잠수함, 수송선 이렇게 큰 군함들에는 각각 고유 번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계정 그리고 어뢰정 같은 작은 함정에는 고유 번호만 있고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해양대학교에서는 정부로부터 실습선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초계정에 앤슨 화이트헤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화이트헤드 소위라는 뜻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우리말로 백두라는 뜻으로서 백두산함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 것이지 화이트헤드 소위의 이름을 따라서 백두산함을 이름 지은 것이 아니고 벌써 인수단원들이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실습선에 백두산함을 붙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박옥규 중령이 백두산함의 제1대 함장으로서 함을 지휘해서 도중에 파나마 운하 그리고 멕시코 하와이 구암섬을 거쳐서 1950년 4월 10일 날 진해 군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진해에 도착하기 전에 백두산함은 하와이 진주만에 들려서 3인치 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떠나서 구암섬에서는 포탄 100발을 인수하여 왔습니다. 백두산함은 4월 10일 날 진해에 도착해서 6월 25일 날
첫 전투를 하였는데요. 이때까지 포탄 100발을 아끼느라고 한 발도 실제 훈련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 기습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공산군은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무장 병력을 승선시킨 무장 수송선을 부산에 보냈습니다. 이 수송선은 6월 25일 밤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6.25가 일어난 당시에는 통신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가 않아서 진해 해군 기지에서는 북한군의 남침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동해안에 북한군이 상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에서는 백두산함을 이날 오후 3시에 동해안으로 출항시켰습니다. 이렇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북상하던 백두산함은 이날 저녁 8시경에 부산을 향해서 오는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 신호를 보내도 대답이 없자 백두산함은 이 의심스러운 선박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갑판 가득이 무장한 북한군 병력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두산함의 함장인 최용남 중령은 이 사실을 해군 본부에 알리고 해군 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 선박을 공격하였습니다. 실제 포탄 사격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함은 3인치 포로 사격을 하였습니다. 실제 포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여러 발은 목표를 빗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백두산함은 적선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사격을 하였습니다. 이 사격으로 백두산함은 적선을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함이 적선을 격침하였지만 적선도 백두산함에 사격을 가해와서 우리 측 승무원도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중상자는 김창학 3등 병조와 전병익 2등 병조였습니다. 김창학 3등 병조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조타관을 끝까지 잡고 있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포탄 장진수였던 전병익 2등 병조도 중상을 입어 결국 전사하였습니다. 부상이 심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2명은 거의 동시에 적함은 어찌 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판 사관이던 최영섭 소위는 이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당시 해전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서도 이미 적함은 격침되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김창학 3등 병조는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끝까지 함께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최소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창학 3등 병조는 마지막으로 몸에 남아있는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슴에 적탄이 박혀 말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거친 숨을 내쉬던 전병익 2등 병조도 김창학 3등 병조 옆에 누운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눈을 뜬 상태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6월 26일 새벽 1시 3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두산함의 승리의 뒷면에는 이렇게 한국 해군의 충무정신이 가득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 전투함 백두산함 관련 내용은 도서 바다여 그 말하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